생활에서 시사까지 우리 동네 모든 소식 로컬 이슈 시작합니다. 저는 천안함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인준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희망 찾기란 주제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강기홍 상임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회장 방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단체, 연합회, 예. 이름만 들어도 어떤 단체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간단하게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줘 보시죠. 일단은 저희 단체명이 깁니다. 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14자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거의 기억하는 분이 안 계세요. 이제 줄여서 한상총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한상총연. 예. 예. 네 자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어떤 활동을 했냐 하면은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또 가맹점과 가맹본사와 가불경제의 만약에 갈등이 생기거나 프랜차이즈 이런 데에 갑질이나 이런 것들로 불공정해가 생기면 그 갑질을 해결하는데도 같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고, 큰 성과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대규모 유통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파기했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해서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등의 월 2회 휴무를 노동자와 손잡고 이끌어냈던 것이 우리 단체 성과였고요. 예,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보이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컸었잖아요. 그것도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을 2018년도에 대규모로 해서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하는 것도 저희 단체의 성과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를 들면 회원의 회비로 일단 금전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활동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지금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재정적 문제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단체는 순수하게 우리 회원사들의 후원,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식자재 마트, 개인 마트 큰 게 있죠. 한국마트협회, 또 카포스라고 자동차 수리하는 카포스 연합, 또 카페 조합의 카페 연합의 카페 협동조합, 이렇게 자영업단체들이 한 20여 개 협단체로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는 좀 되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총 자영업자 수가 한 55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넘었다가 줄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회원율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의 비중도 줄고 있고, 근데 분명히 굉장히 높은 인원이 자영업 소상공인과 관련이 있고 하다는 그런 사실 통계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계엄 이후에 폐업도 많아지고 그리고 거의 한계 상황에 몰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새 대통령, 새 행정부를 맞이하면서 민생, 경제에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놓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책들 중에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전에 있던 행정부에서 계엄을 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들어서서 3년 정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몰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이제 자영업자를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밀화, 과다 지출 때문에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자영업 비율이 높다고 하니까 선진국 대개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5% 이상 올라가기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조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나라 20%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죠. 작년만 해도 폐업자 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한 20만 명도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한 55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많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급격하게 늘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IMF 왔을 때까지만 해도 자영업자 비율이 적정했어요. 근데 IMF 때 대규모 실업을 발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갈 데가 없으니까 자영업자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 2배 이상 늘었게 됐던 게 이제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나서는 개선이 안 되니까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과밀한 건 사실이지만 사회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방법으로 사실은 이걸 치유를 했어야 돼 못했던 게 우리 전체 공동체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일 어려운 건 장사 안 되는 이유죠. 장사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매출이 좀 늘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의 그 소득이 없었고 그런 발생하는 이유가 없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더 어렵게 되고 더군다나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계속 어려워지는 와중에 금리 인상, 대폭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전가가 됐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도 아시는 것처럼 계엄 사태를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됐던 겁니다. 예. 직격탄을 그렇죠. 맞았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호리병 모양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제가 이제 586의 중간쯤에 위치하는데 지금 저의 앞으로 한 5년, 네. 아마 회장님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5년 정도 되는 한 10년 정도의 나이대가 다 은퇴를 하는데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재취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거의 어렵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자영업은 사실 대안이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는 확실히 제 기억으로는 신기업 정책을 썼죠. 그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다들 양적 완화라고 해서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니까 돈을 풀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값도 뛰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돈줄을 줄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겠다. 그래서 정책은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잔인하게 줄였고 경기를 고민하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펀드멘탈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소비 패턴도 이게 코로나로 나가질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계속 있거나 쓰게 되고 하다 보면 뭐 그쪽 시장도 커지고,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쿠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비 패턴 변화도 확실히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 게 아닌가. 그 지금 사실 새 행정부에서 역시 최우선으로 밀어붙이는 정책 중에 민생지원금 25만 원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이게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자영업자한테 크게 도움이 될지 그 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을 길게 쓰셔도 되니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작은 돈을 풀어서 얼마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게 그대로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매출에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수치로 나와 있고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사실은 그냥 돈으로 줬을 때는 일본에서도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는데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예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시는 것처럼 불안하면 정세가 불안하면 유추까지 쓰질 않거든요. 그렇게 현금을 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줘야 될 효과가 있느냐? 코로나 때도 3번인가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각각 다르게 줬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줬죠. 현금으로 준 적도 있고, 뭐 공공요금을 지원한 적도 있고, 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줬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았거든요. 요번에 재난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해봤기 때문에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대규모 못 쓰게 하고 지역에 쓰게 해야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의구심도 그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번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저는 사실 예. 그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뭐 한 10만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 100만이 최근 3년 동안 폐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영업자가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거의 한계 상황에 몰린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그 매출의 또 10%는 부가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세로 들어가죠. 예. 근데 그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가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민생지원금이 뭐 13조 정도 쓰이네 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나라 입장에서 13조라는 그 돈을 쓰므로 해서 그게 모두 다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명 연장을 통해서 정부의 국세도 늘어나고요. 예. 그리고 실제 돈이 도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25만 원만 생각하면 그게 퍼퓰리즘이다.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정말 그 실제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 시장이 들어오면서 지역화폐를 2배인가요? 네, 2배로 늘렸습니다. 예, 2배로 늘렸죠. 이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굉장히 아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 지원 정책이나 모든 정책 중에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의 경제가 골목 상권이 죽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어려워지는 요인이 뭐냐 이렇게 원인을 여러 가지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지역 내 소비가 여기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비가 유출되는지에 대한 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의 본사가 중앙 소월에 있기 때문에 본사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여행을 가서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이 소비가 여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 지역에 이 거점은 있지만 수뇌부나 고위직들은 다 중앙에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세종시가 대표적인 케이스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고 예.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는 이 지역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고리를 연결하자는 게 지역화폐고요. 그럼 어떻게 유출될까? 아시는 것처럼 여기 그 대남자님 저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상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소비할 때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가서 쇼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스타벅스, 엔젤리너스 가서 음료수 마시죠. 또 분식을 사 먹는다 하면 흔히 보면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아니면 거의 없어요, 동네 빵집이. 그러네요. 예. 그리고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저 지리산 산골에 가도 유명 메이크업 브랜드의 뭐 편의점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피자, 치킨 뭐다 모든 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죠. 우리가 쓸 때마다 다 잘 아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죠. 일반인들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출을 하게 되면 모든 매출이 그 이튿날 10시 오전 10시까지 본사로 송금을 해야 공급이 됩니다. 물건이. 뭐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썼던 돈이 본사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것을 좀 이 지역에 여기 돌게 하자는 게 지역화폐입니다. 왜? 그런 대규모 유통점은 못 쓰게 제한하고요. 체인점도 직영점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골목에 쓰게 되면 우리 같은 매장에 와서 쓰게 되면 내가 돈을 벌면 옆집에 가서 식당에 밥을 사 먹기도 하고 세탁소에 가서 여기 세탁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이 지역에 돈이 돌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역화폐 설명하실 때 뭐 호텔 경제 경제학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조금 설명이 좀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했던 거죠. 그게 근데 뭐 그거는 100%로 돌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맞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 돈이 이 지역에 돌게 하자는 게 지역화폐다. 그러면 만약에 그 아산 시민의 소비가
연간 얼마인지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18년도인가에 충청남도에 여기 유출 여기 비율이 24조였다고 그래요. 24조가 여기로 유출됐던 거죠. 여기도 머물러야 될 소비가. 그때 당시 지금 예산도 아마 그 비슷할 테지만 거의 2018년? 8조. 예. 거의 7, 8조 됐거든요. 예. 연간 예산이. 그 3년치 예산이 영내 소비가 여기로 유출되는데 어떻게 이 지역이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온양 사람이니까 그 아산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그 천안 그러니까 온양 온천역이 예. 1호선이 돼서 전철이 내려온다고 할 때 다들 만세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정작 그 역이 오픈하고 젊은이들이 다 천안이나 아니면 뭐 전철 타고 KTX역에서 이제 KTX 타고 또 서울로 가서 강남으로도 또 이제 SRT 타면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소비가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또 일도 벌어지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 화폐는 사실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고 계속 늘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또 이번 정부에서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배드뱅크를 이용해서 끝에 몰린 자영업자나 거의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에 아니면 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 해서 이제 부채 탕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또 그 도덕적 해이다. 그 뭐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그 자영업자 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늘은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면 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지역화폐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교통이 좋아지면 그 지역에서 사는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권이라는 거는 물방울 원리가 똑같아서 큰 물방울로 흡수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역의 상권은 다 중앙으로 몰려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 상권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흔한 예로 이제 그런 거죠. 대구에 이제 KTX가 생기면서 대구 수성로에 젊은이들이 많이 놀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생기면서 다 강남 가서 노는 건데. 대전 은행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지. 그냥 밀물처럼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교통의 활발한 그 발달에 그 지역 상권에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좀 이기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역 앞에는 그것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민의 불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과학의 발달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 지금은 뭐 소비를 이 지역에 다 머물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100을 소비한다면 이 지역에 30에서 40%한 돌게 해도 아산이 한 30만 정도 되잖아요. 30만 자영업자들의 삶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그 자영업자들은 크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비가 됩니다. 그걸 지금은 강제적 수단으로 소비를 돌게 해야 하는 게 필요할 때죠. 그게 유일한 정책이 지역화폐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생 지원금.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배드뱅크, 부채 탕감. 예. 부채 탕감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자영업자 부채가 코로나 시기에 급격하게 늘은 건 맞거든요. 코로나 가져다 준 자영업자의 피해는 크게 두 가지예요. 빚을 늘게 했다는 거. 정부에서 이렇게 강제로 문 닫게 했잖아요. 문 닫게 한 것도 그렇고 힘들면 싼 이자로 1년 빌려주고 계속 빚만 얹어줬던 빚 얻게 하고 그래서 가계부채 굉장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급격히 미국 금리 올리면서 대출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50만 원 내던 이자 부담이 100만 원 늘어나잖아요. 이건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이유였는데 그 코로나 때 하나는 매출을 못하고 장사를 못하니까 이자가 빚이 늘어나서 어려워졌던 거고 또 하나는 소비의 시장이 급격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급속하게 변할 게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가져다 준 피해죠. 이 두 가지 어렵게 했던 거고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늘었던 거는 자영업자들의 코로나에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의 우리 국민 전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실제 그 감수했었다면 당시에 뭐 강제로 문을 닫게 닫게 하기도 했으니까, 하고, 식당 같은 경우 5인 이상 못 모이게 못 모이게 하거나, 하고 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부담은 공동체가 나라에서. 져야 되는 게 예. 맞잖아요. 예. 공동체를 대변하는 게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책임져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실제 참고로 예. 그 OECD 국가 중에 코로나 시기에 재정 지출을 가장 적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가계 부채를 부담해 준 꽤 많은 포션을 나라에서 책임을 져줬는데 저는 비율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예.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는 정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게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정책 아닌가. 부채 탕감 관련된 것도. 그래야지 그 인구가 또 소비 인구로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그렇죠.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 주식시장을 대통령이 그 방문을 했죠. 한국 거래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행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아마 OECD 선진국 주요 주식시장 중에 한국이 가장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뭐 5일밖에 안 지났지만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로 예, 예. 5일밖에 안 지났지만 최고 많이 올랐고 사실 저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한국 국민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클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분위기가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재산을 몽땅 다 부동산에 투자. 사실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게 부동산이 지지부진하거나 떨어지니까 소비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소비력이 저는 사실 뭐 제가 상대를 나오긴 했지만 그 소비심리 지수가 이렇게 연속으로 떨어지고 계엄 때는 제 기억으로 87.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을 쓰던 소비를 계엄이 딱 터지고 나서는 87.5%밖에 안 쓰게 돼요. 근데 그 다음번에도 또 떨어지거든요. 그걸 누적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자영업자가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없는.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부동산은 연착륙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뭐 유가증권에 투자해가지고 이게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건전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거나 그러면 저는 분명히 소비도 늘어나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작용이 돼서 다시 자영업자가 해볼 만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역시 자영업자 스스로도 뭔가 변화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단체장으로서 그러니까 그 협회장으로서 단합은 잘 됩니까? 그 지금 연합회의 경우. 그렇죠. 이제 요거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잃어버릴까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영업자 부채는 탕감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후보 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늘었던 자영업자의 부채는 공공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기대를 좀 하죠. 근데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방송을 혹시 대통령께서 보신다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좀 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났어도 그 정부의 책임이 나라의 책임인 거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영업 부채는 1040조가 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일정 부분은 어떤 방법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거의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는 게 부동산에 묶이면 돈이 안 돌잖아요. 예. 당연히 이게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의 활동력을 커지게 하면 활성화시켜 놓으면 당연히 자영업자들 매출도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날 거니까 또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됐든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번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다면 그 소비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주식시대 활성화 정책은 자영업자인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다만 이제 그것도 부동산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 왔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있는 부자들만 더 벌게 하는 그것을 좀 예방하거나 그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살짝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새 행정부가 꾸려지고 있는 중이고 그 일주일밖에 안 되는 와중에도 여러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 정부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어떤 정부일 것인가?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5년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한번 예측을 한번 해줘 보시는 것도. 저는 그 자영업 운동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말까지 다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되고요. 모든 정치인들 중에 자영업 문제나 민생 문제를 가장 이해가 높은 분이 저는 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지지해왔던 것도 있고요. 그분의 정책들이 의지만 가지고 꺾이지 않고 한다면 정부 수립 70년 이후에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 자영업자들의 활짝 웃음꽃을 피는 그 시대를 열어줄 거라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죠. 바라죠.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의 그 행보를 보면 앞으로 5년은 또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까. 바꿔놓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이제 대통령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경험을 보면 600만 자영업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이나 대통령실 내에 이거 없었어요. 뭐 있었느냐? 최초로 자영업 비서관이 1년 지난 뒤에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 그렇군요. 예. 그 출범한 자영업 비서관이 최초로 생겼었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물론 뭐 문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자영업자들은 뭐 잘 사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만 생존해야 된다는 없애버렸죠. 자유에 맡겼던. 약육강식 적자 생존. 근데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자영업 비서관 한 분이 하는 게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때 사실은 아까 늘 말씀드렸던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지역화폐도 그때까지만 해도 지자체의 지방 사업이었었거든요. 중앙정부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수용되게 했던 게 자영업 비서관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기대는 많이 합니다. 그 현 정부에. 기대가 큰 만큼 이뤄내지 못하면 실망도 클 거고요. 지금 차 있는 압력밥솥에 그대로 압이 꽉 차 있는 거 똑같은데 이걸 그냥 열면 폭발할 거고 얻을 만큼 얼마만큼 완급조를 조달 잘 해가면서 정부 정책을 시행할 것이냐. 현재까지는 보면 뭐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시간 대통령실 내에 아직도 자영업에 대한 비중을 실는 인사는 못 봤어요. 정부 기관 내에서도 아직은 뭐 덜 했지만 아직은 발표가 없어서 적어도 저의 바람은 이 600만 자영업자들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고 집행될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민생수석실 정도는 대통령실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되게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자영업자 수가 600만이라고 하지만 자영업자를 통해서 창출되는 고용 그게 뭐 4대 보험만 따져도 일단 600만보다 많을 테고 그리고 요즘에 청년 실업률이 아마 사상 최고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말로 높아진 숫자가 있다면 청년 실업 그리고 대졸 실업, 맞습니다. 대졸 취업률이 뭐 최저고 근데 그런 청년들조차 사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은 걸 감안하면 거의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자영업과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 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높은 비중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 민생 관련된 그 자영업자 관련된 대책 중에
워낙 이제 지금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이슈들이 터지면서 가려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가상금리,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어떤 뭐 그 의사결정 시스템에 좀 정부가 그 작용을 해서 가상금리를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하. 조정을 한다거나 예, 예. 하는 걸로 이제 그 일단 국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소득으로도 또 소비로도 또 편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뉴스를 제가 사실 꼭지를 많이 본 건 아니고 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지 저는 되게 중요한 정책 같이 보입니다. 예. 가상금리 보통 가계 부채 중에 많은 부분이 부동산 관련된 부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부동산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소비 위축을 가져오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다 보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그 대통령실 조직 내에 그런 자영업자 관련된 그런 비서관이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거나 시행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있으려면 어떤 건 1년, 2년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은 좋게 걸린단 말이죠. 근데 당장 금리 인하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잘 생각하기에도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예대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조금 조정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리,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면 자영업자의 부담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소비 성향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좀 했으면 좋겠다.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클 것이다. 큽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그 가상금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뭐 구체적인 수치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 시중은행들의 그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합니다. 금리 내려. 그래서 1%씩 일시적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슬금슬금 돌아왔지만 그렇죠. 분명히 이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것이 프랜차이즈 예. 관련된 사실 뭐 회사를 은퇴를 하거나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해서 쉽게 이제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는 그 루트가 보통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백종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세 사기보다 훨씬 더 큰 이슈 같이 보이는데 맞습니다. 피해가 크죠. 피해가 막대하죠. 네. 근데 그에 대한 정책이라면 충분히 이제 뭐 지금 협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터디나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는지. 가맹 사업이나 대리점 문제들은 사실은 한두 해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 상인 운동이 저희 단체가 이렇게 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로 인해서 예. 남양유업 욕설 파문으로 인해 그 대리점 점주들이 자살도 하고 또 이어서 편의점도 주인들이 자살도 하고 이러는 바람이 커졌던 거잖아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가맹사업법이라 이런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그게 아무래도 됐다면 지금과 같은 극악한 사항은 좀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 이제라도 이미 고체화되고 고착화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입법 제도에 개선.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편의점이 한 골목에 5개, 6개 막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가 굉장한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줄 때 최저 수익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최저 수익을. 그 수익이 안 되면 본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출점을 안 시킵니다. 시장조사 철저히 해가지고 수익성 있는 데만 내주기 때문에 과다 출점을 막을 수 있죠. 아마 그렇게 됐다면 지금 많은 부분들 이런 갈등은 없었을 텐데 그게 이미 안 됐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독과점이 되다 보면
가맹 본사의 갑질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정거래를 할 수 있게 공정거래 위원회라든지 통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사실 저는 그 프랜차이즈 본부,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거대한 것이 SPC입니다. SPC. 뭐 이제 노동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네.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있고, 그렇죠. 뭐 마치 그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이란 틀 안에 군림하고 있는 어떤 제국 같은 데인데, 예. 사실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이 상장함으로 해서 거꾸로 가맹점주들한테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본사의 매출이나 수익을 늘리기 위한 불공정 거래를. 근데 사실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 시간과 돈과 그리고 이미지,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들과 본부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게 되다 보니까 그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폐업하게 되거나 그 프랜차이즈 자체가 어려움에 사라지거나. 빠지죠. 예. 근데 이제 본부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속썩이니까 그럼 비슷한 것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또 모집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입법 활동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뭐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절대 인력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게 수백 가지 여기 사안이래요. 이게 한번 우리가 신고를 하면 1년, 2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신고한 그 자영업자는 그동안에 벌써 사라지고 없어지고 네, 망해서 사라지는 현 거죠. 정부에서도 대폭 인원 늘리겠다고 하고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게만 해도 많은 부분의 그 불공정한 행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얼마까지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길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건 그렇잖아요. 쭉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우리 자영업을 계속 해왔던 사람은 노하우가 없잖아요. 노하우가 없죠. 그럼 프랜차이즈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보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프랜차이즈점을 하는 건 상권을 보호받고 내 상권을 확보해 줘야 그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 보면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최저 매출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최저 매출? 아니, 최저 최저 매출이 수익. 아니라 최저 수익이 수익, 예. 영업이익을 최소한 그 제시를 하고 예. 그게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본사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최저 수익 보장 계약. 그리고 또 하나 출점 조건을 좀 까다롭게 타당성 분석을 해서 그렇죠. 장사가 안 되거나 경쟁이 치열한 쪽에서는 출점을 안 시키면 되거든요. 출점을 안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이건 정부가 강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아마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법을 개정을 해서 최저 수익을 본사가 보장하게 하면 본사가 함부로 내줄 수가 없어요. 일본은 예, 그게 일본 되고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편의점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거기는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여긴 출점을 해도 수익이 되겠다 하는 데만 해주죠. 그럼 과밀 출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사는 정부가 어떤 강요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출점 제한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이런 시기 뭐 폐점하는 그러니까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갔고 몇 년에 걸쳐서 그 새로 자영업을 하려고 하거나 예. 프랜차이즈를 가맹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새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하지 말아라. 해줘보시죠.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지금 현 상황 예, 현 상황은 안 하는 게 낫다.
관망을 해야 된다인가요? 예, 아니면 예. 하지 않는 게 낫다인가요? 하지 않는 게 낫다. 이 과도기를 지난 다음에 생각하고 좀 더 뭘까? 과도기를 예, 지난 예, 다음에 시장이 정리가 되거나 이런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뭐 자신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해도 되죠. 근데 경험 없이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섣불리 뛰어들 작업시장은 아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40분이 지났고요. 예. 정말 이런저런 좋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뭐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이, 근데 지금의 대통령이라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보내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긴 시간 이런저런 그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로컬 이슈에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로컬 이슈는 계속됩니다. 저는 천안아산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